성심당은 또 이제 대전 안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빵집이잖아요. 네. 왜 안 나오는지 대전 밖으로. 나는 그냥 대전이야. 대전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 이웃을 응원하는 것처럼 나는 대전이야. 프랑스 마인드네. 네, 그쵸. 아 역시 이렇게 연결되네. 마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소비문화이만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 덕후 이재용입니다. 네, 이번 주 비주류 경제 이야기에서는 베이커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파비앙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bonjour.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는데 아직 파비앙님이 이적하진 않았어요. 옷 아직 안 입었나요? 오피셜 아직 안 나왔어요? 거피셜. 나올 때쯤에 아마 어피셜이겠지만 네. 저는 김치국 좋아하는데 네. 김치국부터 마시고 싶진 않아서 근데 아마도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이것 때문에 여셨다고. 맞아요. 아. 네, 구독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게스트인 파비앙님을 위해서 앞에 이제 한국 빵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빵을 가져와 봤거든요. 저 한국빵 지금 하나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걸 빵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혹시? 이거는 빵 아닙니다. 이 중에서 뭐가 빵이고 뭐가 빵이 아닌지 제가 좀 항상 해주시죠. 이제 모든 방송에서 빵 관련한 얘기 할 때마다 네. 야, 프랑스 사람들이 빵을 네. 그 세 분류로 나눠요. 네. 세 분류. 네. 첫 번째는 부랑제리, 그 우리가 가는 일반 빵집이에요. 네. 거기는 네. 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게트. 바게트랑 그리고 빵 컴파니, 캄파뉴 빵. 깜판이요. 오 맞아. 이 동그랗게. 네. 프랑스인들이 이 빵, 이 빵만 빵이라고 하고요. 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크루아상 같은 것도 이제 프랑스 전통 그건데 우리는 그거 비에노아즈리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밀가루 그리고 소금 이스트만 그리고 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계란, 버터. 계란 버터 들어가면 페스트리류 이제 분류가 돼요. 네. 그것은 비에노아즈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뭐 이거는 사실 빵이라고 부르기는 좀 베이글도 빵이라고 베이글도 부르기는 아닙니까? 좀 이거는 어렵습니까? 베이글은 사실 다른 음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 미안하지만 저는 음식이라고 부르진 않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류가 세 뭐예요? 번째 분류가 이제 파티스리, 케이크류, 설탕 많이 들어가고 디저트라고 부르는 디저트, 건가요? 예, 디저트 종류들을 이제 파티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밀가루만 빵집이라 들어가면 갔는데, 이거 빵이야, 이거 빵 아닌데? 네. 그럼 파비앙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빵의 대부분은 사실상 일종의 디저트류로 들어가는 그 세 번째 분류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간식. 프랑스에 빵집 들어가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달달한 거 이런 소시지 들어가고- 달달한 건 있는데 네. 이거는 없어요. 네. 저건 음식이 아니다. 네. 이 중에서 재용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빵은 뭐예요? 전 소세지 빵 좋아하죠. 소세지 빵. 진짜 심이에요. 진짜 이해 못하겠다는 저는 한 소세지 꼭 집거든요. 네. 무조건 1번으로. 저는 웬만한 거 진짜 한국에 와서 다 먹거든요. 네. 진짜 모든 게 다 되게 오픈 마인드로 이제 다 먹는데 네. 이것만은 진짜 되게 근데 먹어도 제가 좀 이상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프랑스인들이 많잖아요. 친구 네. 주변에 네. 다 다 물어봐. 똑같아요. 다 추가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너무 아니 이거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럼에도 이제 소위 한국 빵 중에서 드셔보시고 이건 진짜 괜찮다, 맛있었다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사실 이외에는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15년 넘었거든요. 네. 진짜 빵 퀄리티가 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가격이 비쌀 뿐이지. 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제로 프랑스 가면 훨씬 가격이 싸요? 훨씬 싸요. 훨씬 싸요? 네, 훨씬 싸고 지난달에 다녀왔거든요. 프랑스인들이 되게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왜냐면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그 영향이 있는데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도 한국보다 3배? 요 바게트가 4,500원 정도에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면 어떠세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전 진짜 먹고 싶어도 사 먹진 않을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파비앙님은 직접 이제 체감을 하셨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네. 재용님이 보시기엔 우리나라 빵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요즘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한 2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빵 종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 버터, 뭐 계란 이런 걸 많이 써요. 네, 우리나라 우유도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빵이 좀 비싼
비싼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간식이란 말이에요. 간식이니까. 그러니까 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빵을 한 20g 정도 먹는다고 해요. 20g이요. 대충 그냥 4일에 한 번씩 먹는 거야. 아. 그러니까 주식이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매일 먹을 거잖아요. 매일 먹어요. 삼시세끼. 그렇죠. 심지어 또 주식이니까 막 국가에서 통제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라면값 통제하잖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음. 주식은 국가에서 관리할 수밖에 네. 없고 대량 생산을 통해 효율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좀 아쉽게도 좀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랑스는 이 바게트 빵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이거 관련해서 뭐 시위도 일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시위 뭐 프랑스인들은 웬만한 생활이잖아요. 이유에서는 시위는 일어나니까 심심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 쌀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음. 쌀 가격이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말씀 네. 잘하신 게 네. 쌀이랑 비교하는 게 맞는 게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삼시세끼 쌀을 먹듯이 프랑스인들은 삼시세끼 무조건 빵이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빵의 진심인 회계사 재용님이랑 빵의 근본주의자이신 파비앙님 모시고 베이커리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약간 이 빵 드시면서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세요. 네. 이거 소시지빵이잖아요. 이거 소시지빵. 이거 재용님 드시죠. 저 좋아합니다. 정말 썬빵 하세요. 네, 정말 좋아하는 빵입니다. 제일 먼저 집어요. 사실 한국에서 베이커리 얘기를 하려면 두 브랜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바로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예요. 두 베이커리 방문했을 때 파비앙님이 좀 어떠셨는지, 좀 충격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충격은 아니고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신기했다. 일단 불어로 적혀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되게 신기했고 사실 프랑스에 프랜차이즈 빵집 있긴 한데 있어요. 프랑스인들이 잘 안 가요. 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빵집 거의 매번 똑같은 빵집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수치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프랜차이즈는 20% 20%?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그냥 개인 왜 프랑스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문화 차이.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전통을 되게 좋아해요. 네. 감성 그리고 뭐 인간미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한 거 되게 좋아해요. 익숙한 거. 한국인들은 항상 새로운 거, 그렇죠. 유행, 네. 뭔가 연예인들이 항상 바뀌어요. 네. 트렌드 이런 거. 네, 제일 중요하죠. 프랑스는 항상 똑같은 거. 큰 문화 차이예요. 그러면 약간 한국에서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베이커리 시장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두 기업이 네. 이제 한국 베이커리 시장 내에서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실제 이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빵 시장이라는 게 양산빵 시장이 있고 베이커리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 양산빵은 우리가 흔히 뭐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서 있는 빵이 있고요. 거기는 사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이제 베이커리 시장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가니까. 거기가 한 4조 5천억 정도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파리바게뜨가 대략 한 2조 원 정도 팔고 있고 반이네요.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뚜레쥬르가 대략 한 6천억 정도 팔고 있어서 둘이 합치면 이제 거의 반을 조금 넘는 정도. 그러네요. 네. 그 두 기업이 절반 이상의 산업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좀 재무제표 보시면 파리크라상이라는 회사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한 2조 정도 나왔습니다. 2조. 1조 9,800억 정도 팔았고요.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영업이익이 188억. 사실 그 중에 한 0.9% 정도. 되게 적은데요? 되게 작죠. 네. 그다음 이제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이제 CJ 푸드빌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네. 푸드빌 같은 경우는 작년에 6,400억 정도 팔았는데 여기도 영업이익이 한 134억 정도, 한 2% 정도 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원자재 가격 상승도 영향을 좀 크게 많이 미쳤을까요? 밀가루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우유라든지. 저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파리크라상 같은 경우도 원가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빵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뭐 간식이고 해도 이제 이미 높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자주 올릴 수는 없는데 원자재는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자꾸 영업이익이 이제 축소되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미 한국의 빵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또 더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그 파리바게트가 어쨌든 국내에 굉장히 많은 큰 시장의 포션을 장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시도를 했잖아요. 실제로 파리바게트의 해외 진출 성적은 좀 어떤가요? 파리바게트 혹시 가보셨어요? 파리에서? 네네. 놀랐습니다. 왜요? 어때요? 달라요. 한국 빠바랑 달라요? 없어요. 어. 한국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약간 프랑스식으로 갔구나. 뭐 팥빵 이런 거 그런 빵이 없었어요. 어쨌든 2015년부터 진출을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진출의 역사가 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좀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저도 이제 파비 형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 성과가 안 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몇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해외 법인도 흑잔하고 있는 법이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가서 프랑스식으로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마케팅이 약간 우리는 한국식 빵집이다 하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신기해서라도 사실 한번 갈 모르고 텐데. 가면 네. 한국 프랜차이즈라는 걸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그러네. 현지화를 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파리바게트는 뭐 진출한 시기로 보나 규모로 보나 해외 시장을 단순히 막 브랜딩 목적, 마케팅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출하고 싶어서 진출한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서의 출점이 막혔어요. 주변에 중복으로 출점하지 말라라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출점 수가 거의 고정된 지 10년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사실 성장을 해야 지속 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뭐 프랑스로 나가긴 하는데 다만 너무 약간 진짜 저자세로 현지화에 너무 목을 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파리바게트 얘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만년 2인자인 뚜레쥬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원한 2인자이긴 한데 파리바게트가 최근에 좀 어쨌든 논란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미지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파비앙님이 보시기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큰 차이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뚜레쥬는 조금 더 프랑스식 빵을 만들려고 하고 파리바게뜨는 그냥 아예 한국 빵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파리바게뜨 조금 더 그래도 개성 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먹어보지 못한 빵들이 있기 때문에 뚜레쥬르는 약간 프랑스를 따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뚜레쥬르는 사실 CJ 푸드빌 계열이잖아요. 네. 푸드빌 내에서 뚜레쥬르의 입지는 좀 어때요? 회사가 별도로 따로 공시를 안 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요 표 보시면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몇 개인지 보실 수 네, 있는데 빕스 있고. 딱 봐도 이제 가본 데가 별로 없지 않으세요? 좀 있으세요 여기서? 빕스 뭐 아주 빕스는 당연히 있겠지. 요새는 또 안 가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CJ 푸드빌이 빕스도 많이 했었고 투썸도 같이 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제 빵 외의 사업부가 컸었는데 지금 투썸도 매각했고 지금 브랜드 딱 봐도 이제 몇 개 없는 매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의 아마 한 7-80% 이상이 뚜레쥬르 매출액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푸드빌이 뚜레쥬르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회계사님이 좀 회계사적으로는 시각으로 네. 보더라도 네.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처럼 보이나요? 요즘에 좀 매력이 많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게 반전인 게 요즘에 왜요? 갑자기? 네. 팔고 싶어. 2020년쯤에 코로나쯤에는 너무 팔고 싶었는데 지금은 CJ 내에서 뚜레쥬르가 약간 백조가 되고 있습니다. 100조가 되고 네, 이제 지금 보시면 CJ 푸드빌이 이익 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본사의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 나오는데요. 해외 법인에서 영업이익이 본사의 영업이익을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대략 연결재무제표에서 해외 법인의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을 좀 찾아봤는데 해외 법인 매출액이 한 1,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규모도 이제 많이 따라온 데다가 당기순이익이 160억이 나와요. 이 해외 법인 합치면은 한국의 영업이익이 130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뭔가 해볼 만하다. 근데 주로 이제 여기는 미국 위주로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좀 이제 크고 되게 고급화돼 있대요. 미국 사람도 빵 많이 먹을 거잖아요. 네네. 너희들이 먹는 그냥 일반적인 빵 말고 야, 한국에는 비싼 빵이 있대. K-팝 좋아하지? K-빵 먹어. 약간 프리미엄이 붙었네요. 약간. 프리미엄 붙여서 K-프리미엄이 이제 붙었네요. 고마진 전략으로 가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아까 네. 파리바게트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던 뚜레쥬르가 의외로 해외 시장에서 지금 상당한 좀 그게 성과를 재밌는 것 거두고 같은데 아마 저도 빠비앙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로컬라이징 현지화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K-컬처, K-팝에 대해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K-팝 원래 비싼 거야 먹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두 기업의 어떤 현지화 전략의 차이가 좀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원래 있던 메뉴라든지 뭐 디저트 같은 것들을 한국식으로 변형시킨 걸 이제 K 디저트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크로와상을 눌러가지고 와플처럼 만들어서 크로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노티드 같이 좀 한국식으로 도넛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거 좀 드셔보시고 나서 파비앙님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네. 저는 일단 굳이 네. 그냥 아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관심 없는 거. 그쵸. 노티드 네. 한국 브랜드인 네. 건 처음 알았어요. 줄 서는 거 보고 나는 굳이? 이 빵을 먹을 일이 없겠다. 굳이 내 젖빵을 줄 서서 먹어야 되나? 네. 생각을 했고 네. 크로플이 뭐 언급하신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원래 있던 디저트나 메뉴를 막 한국식으로 만드는 네.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굳이? 마지막으로 로컬 빵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인 것 같은데 네. 혹시 파비앙님은 성심당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 축구 국가대표팀이 엘살바도르전 대전에서 치렀는데 지난달에 그때도 다녀오고 현장 직관을 많이 가시는군요. 거의 빠짐없이 가요. 네네. 사실 성심당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식 빵의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정통 빵이 아니라 완전 한국식 맞아요. 빵이 가장 길게 이어진 곳인데 맞아요. 약간 좀 이것도 또 빵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 빵집이 다 그랬으면 프랑스에서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빵인데 약간 전통을 조금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쓰지 않고 약간 보니까 이것도 아마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 빵 맛을 살려주는. 그래서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와. 네. 사실 그 성심당이 상장을 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혹시 성심당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그 있죠. 인기가 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매장도 꽤 되다 보니까 주식회사 로쏘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짝 봐봤거든요.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817억. 대전에서 사업한다는 것 치고는 되게 큰 기업이고 매출액 자체도 21년 대비해서 30% 정도 늘어요. 그리고 여기는 영업이익이 한 154억, 19% 정도. 아까 그 기업보다 높네요. 그렇죠. 파리바게트는. 훨씬 높고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여기는 매출 원가율이 한 56.6%, 57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져보면 뭐 아까 파리크라상도 뭐 53%고 여기도 57%니까 별 큰 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파리바게뜨의 매출액에는 우리가 사 먹는 빵의 가격을 포함된 매출액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체인점이잖아요. 네네네. 본사는 점주들한테 팔고 점주들은 우리한테 팔잖아요. 실제로 파리크라상의 매출이 2조라면 우리가 사 먹는 거는 뭐 3조 4조 되는 거예요. 더 크군요. 네, 근데 성심당은 지금 직접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가게를 내 직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매출액 800억에 매출 원가를 57%가 나온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빵 사면 원가가 6,000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반적인 외식 사업에서 원가율 60%는 되게 높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비싼 재료를 많이 쓴다. 쓰거나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보통 기업에서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팔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이 팔아요? 많이 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매장당 매출액이 한 20억 이상 나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임차료 내고 빵 100개 파는 거랑 200개 파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을 많이 팔아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성심당은 또 이제 대전 안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빵집이잖아요. 네. 약간 그게 대전 경제에 좀 영향을 네. 미치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저도- 왜 안 나오는지 대전 아. 밖으로 그것도 궁금하네요. 안 나오는 건 그냥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고집이에요. 네. 아무런 뭐 경영상의 이점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뭐 경영상 있죠. 아예 없진 않겠죠. 네. 이제 대전으로서의 어떤 향토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향상도 있겠지만 뭐 인터뷰 기사들 좀 찾아보고 보면요. 대표님이 그냥 나는 그냥 대전이야. 대전이 남겠다. 약간 이게 대전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 이것을 응원하는 것처럼 기승전 야구. 나는 대전이야. 네. 굳이- 프랑스 마인드네. 네, 그쵸. 공감이 잘 되나 보다. 역시 이렇게 연결되네요. 마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쵸. 근본을 찾는 거지. 지역에 난 대전이야. 서울 굳이 임차료도 비싼데 내가 거기 가서 매장 만들어야 돼? 여기서도 잘 팔리는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돈 잘 벌잖아. 100억, 150억씩 남겨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전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생각해봤는데 대전 인구수가 153만 명이거든요. 네. 800억으로는 사실은 정말 티끌도 안 되는 정도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긴 조금 민망한 수준이다. 네. 느껴지는 걸로 뭔가 네. 노잼 도시 대전에서 유일하게 지길 그걸 만한 건져내고 거. 있는 게 그쵸? 저는 성심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 분들 좀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대전 사람들 노잼 도시 다 인정하시던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성심당까지 봤는데 재용님이 보시기에는 네. 빵 산업 자체의 특징은 어떻게 보세요?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어.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기업이 빵 산업에서 크는 거는 국내에서는 여기까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여기까지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국내에서도 밀가루 소비량이나 빵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게 뭔지 알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에서는 계속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입맛도 고급화되면서 계속 개인 빵집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의 그 빵 시장, 베이커리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빠르게 클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중에 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생각해보면 그 비중은 줄어들 거고 오히려 동네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오랫동안 숙련을 한 그 빵집의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예측하시기에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이 좀 포화돼 있고 기업들도 영업이익 못 내서 막 버거워하고 있잖아요. 네. 활로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베이커리가 좀 어느 쪽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할까요? 베이커리는 아마 점점점 디저트 쪽으로 더 강화할 것 같아요. 아, 더 디저트 쪽으로 더 똑같이. 화려한 빵, 더 뭔가 이렇게 인스타그래머블한 빵 아, 그런 빵을 하고 나서 네. 막 이제 매장을 늘리거나 매출을 찍은 다음에 사그러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산업이 비슷해요. 막 생겼다가 막 없어지고, 막 끝에 끝까지 갔다가 막 생겼다가 막 없어지는. 요즘에도 뭐 베이글이다, 뭐 도너츠다 막 줄 서서 먹는데 좀 있으면 그 없어지거든요. 왜냐면은 매일 먹는 거는 이런 거여야 돼, 바게트 같은 거여야 돼. 그렇죠. 질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는 무한 반복하면서 진짜 맛있는 맛집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구조로도 계속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귤빵 뭐 이런 거 제주에서 이미 존재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파비앙님과 한국 베이커리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파비앙님에게 빵이란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빵이란 글쎄 뭔가 늘 동반해야 할 친구? 네, 저는 막 이렇게 뭐 맛집 찾아가고 뭐 새로운 맛을 뭐 찾아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음식을 살기 위해서 먹는 편인데 빵만큼은 되게 진짜 좋아요. 고향의 맛. 고향의 맛. 재용님도 사실 네. 소문난 빵 덕후시잖아요. 빵 좋아하죠. 재용님한테 빵은 또 뭐예요? 제가 빵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제 지금 표현하자면 약간 이제 오래 사귀었는데 헤어진 연인. 왜 헤어졌어? 근데 아직 사랑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 부여가 너무. 저는 정말 빵을 좋아하는 게 거의 한 이제 평생을 아침을 빵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생활을 한 10수년을 했는데 혈당 이제 탄수화물 관리를 해 자꾸 살찌고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당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빵을 안 먹고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먹거든요. 그릭 요거트랑 아몬드를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데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거리를 둬야겠다. 그치만 또 이렇게 주면 좋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바게트나 깜빠뇨 같은 식사빵을 도전해 보셔도 되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바게트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도전해보세요. 네. 소비문화인문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파비앙님과 베이커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